뭐 해드리면 쓰기 내가 밖에 드리죠. 이거 할 때 아예 불을 꺼버려. 지금 요까지만 꺼도 충분해. 잘 꺼도 이거 안 됐어. 아예 다 꺼도 상관없죠. 시간이 한 18분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좀 빠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부 사회를 맡은 옹학의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서약회가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이 드물었는데요. 회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깊게 주셔서 저를 지금 막 노려보시고 계십니다. 1부와 2부, 3부까지 진행되고요. 그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논거를 보시면 1부는 중국 서해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2부는 한국 서해사의 중점을 둔 것 같으신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구려 지금 마선비에 대해서 지금 진위 여부 및 그 성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3부는 지금 한국서단의 중요한 점은 이 서해계의 진출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3부의 제목들이 한국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으신 변희정 그 친구와 그 다음에 박사학위 수료를 하셨죠. 이정현 선생님의 논문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과연 한글 서예 쪽에서 발전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예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논문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또 토론과 더불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표자와 논쟁자들 토론문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한국서약회 초대 회장님이셨던 송학영 교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바쁜 일이 있으셔서 잠깐 가셨는데요. 다녀가셨다는 말씀 공지해드립니다. 발표자 이정자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네, 수료했고요. 본 논문은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본 논문은 얼마 전에 제가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간략하게 논문을 학교 내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성대에서 발표는 그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정 보완을 해서 이번 발표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안희준 박사님을 모셨어요. 10시에 축사를 해주셨는데 한글서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치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서에도 김치나 아리랑과 같이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한글 서예인이, 우리나라 서예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그 생각을 아마 잠깐 하면서 아침에 여기를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뒤에 있는 관계로. 이번 그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모색의 목차입니다.
한글서의 명칭과 기법이요. 그 다음에 한글서의 명칭을 분류를 했고 한글서의 기법을 분류해봤습니다. 여기서는 한글서의 기법의 분류라기보다는 한문서에서 그 차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기필, 행필, 수필, 기타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서체의 기법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한글 서체의 기법 분석은 기존에 그 나와있던 서체 명칭을 제 나름대로 정의해서 고체, 정자, 흘림, 기타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글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잡아봤고요. 다음에 결론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서체 명칭을 제가 이제 그 기존에 나와있던 선행 연구되어 있던 부분과 제가 공모전, 저서, 논문 등에 사용한 서체 명칭의 종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약 70여 개의 그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해학회에서 그 2009년도에 만들었던 그 서체 명칭 통일안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던 그 명칭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42개 정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나 이런 그 책에 있던 부분이 많이 좀 누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한 70여 개 종류의 명칭이 난립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살펴본 것은 그 공모전에 나와 있는 것은 월간서의 199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박병천 교수님이 그 준비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60년대나 70년대 쪽에도 그 여러 가지의 서체 명칭이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60년대, 70년대 명칭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90개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2층은 여기에서 사용하지 논문이나 저서나 이런 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글서예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다른 인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서의 기법 요소를 살펴보고 한글서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한글서의 기법 종류와 특징을 고찰할 겁니다. 그리고 기법 분석은 서체별의 작품을 선택 후 특징을 고찰하고요. 한글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서의 명칭과 기법을 살펴보니까요. 한글서의 명칭 종류와 사용 정보수가 제각각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인명, 공모전, 저서, 논문 등에 사용된 서체 명칭이 약 70여 종이 있었고요. 판본체류라고 제가 했습니다. 판본체류의 사용 빈도는 판본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였고 반본체와 정체로 나왔고요. 궁체류의 사용 빈도는 궁체, 정자, 흘림이었습니다. 품격이 나타나는 글씨로는 서관체, 민체, 조화체였고요. 특이할 만한 내용은 궁체를 정자와 흘림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체를 정자와 흘림 말고 궁체를 정자와 흘림과 반흘림으로 사용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래서 한글서의 명칭 사용의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명칭에 대해서 자체로 분류하고 서체로 분류하고 서풍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주체적으로 제 개인마다 각각 주체적으로 사용하여 공통성과 통일성이 없으면 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 분류체계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서학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럼 자체, 서체, 서풍의 개념 부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체를 서체로 분류한 예가 판본체인데요. 자체는 주로 문자학 측면에서 말하는 것인데 판본체는 훈민정 반포 이후 간행된 용비어천거나 석고상절 월임 청강지국 등과 같은 목판본과 활자본의 자형인데 이를 전설의 예서의 필법으로 나타나고 이를 서체로 분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체로 잘못 분류한 예는 궁체입니다. 서체는 서학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궁체 역시 발생 동기, 신분, 장소, 서사의 주체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서체의 명칭으로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서풍으로 분류한 예인데요. 민체는 민간서체를 줄임말이고 여염체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장소를 일컫는 말이므로 이를 서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칭 분류체계의 객관성이 어떻게 부족한 걸 한번 봤습니다. 공간이죠. 일명 내서로 공중에서 발달한 공중서체를 궁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와 시기입니다. 조선시대 공중에서 쓰기 시작하여 생긴 서체로 궁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 서사자의 주체, 궁녀들이 쓰던 글씨체, 궁녀체가 줄어서 궁체가 되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보면은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판각본에 사용된 자체를 즉 판본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사의 형태를 보면은 편집글을 궁체, 삼강오른의 조형을 빌린 서체를 오륜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 준비를 하면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자, 그럼 가장 많이 혼란이 있는 궁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소와 시기와 그 서사자로 구별이 돼서 사람들이 논문이나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가장 그 원료를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전적 의미에 있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궁체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요, 궁체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그 사전적 의미가 몇 가지가 7종류인가가 아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제 논문에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사전적 의미에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궁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궁궐에서 썼기 때문에 궁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전이 나온 이후에 논문을 발표했던 한글을 썼던 논문을 발표했던 분들은 아마 그 사전적 의미에 의거해서 논문들을 쓰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본 이유는 가장 이 궁체가 중앙에 있습니다. 궁체는 우리 한글의 가장 꽃같은 글씨죠. 꽃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궁체가 가장 시조고 그래서 궁체가 정중앙에 있고 시기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데 이 궁체가 사전적 의미가 7, 8종류가 있고요. 현재 2013년도 살펴본 결과 그 부분을 시기, 공간, 형태, 용도, 발생 경계, 신분으로 나눠 있고 이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개개인마다 각각 사용을 했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서나 논문, 각 학교마다 한글에 대해서 논문들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마다 각각 작품이나 어떤 서체를 넣고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제가 아직 그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우선시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그 오원동 회원이라든가 낙선비룡이라든가 글자꼬를 놓고 또는 작품을 놓고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이 궁체와 가장 많이 혼란이 오는 궁체와 그 흐림과 정자라고 나뉘어지는 그런 글씨체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서학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학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예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 연구로 작품의 형식, 기법 연구, 서체 명칭을 포함한 서체 연구, 미학 연구를 비롯하여 서예가 서예 작품, 서예 도구, 서예사, 서예 이론서, 서예 감상과 교육법 등이 서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체 명칭 난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해봤더니 실기 위주의 서예, 그 다음에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연구 부족에 따른 현상, 개인과 단체의 주체적 용어 사용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 서체 명칭 통일에 대한 모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4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서예문화연구소에서 서예학술 주요 용어의 한국적 개념과 개념 정립과 그 통일하는 모색이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서예학회 주체로 한글 서예 자체 서체의 개념과 분류, 그 다음에 2005년도 한국 서예학회가 한글 서예 자체 서체 명칭 통일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한국 서예학회에서는 한글 서체 명칭 통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이 기구는 한글 서체 명칭 통일을 위한 학술적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연구 실적을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업무를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이때 단체에서는 몇 가지 통일안을 모색을 합니다. 모색을 해서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 서예학회에는 갈무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들이나 임원들도 대거 참여를 해서 그 여러 가지로 아마 그 실용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저도 그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를 지나서 현재 지금 2013년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체 명칭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글 서예 자체 서체의 개념과 분류 논문을 발표했고 총체적으로 서체 명칭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계의 서체 명칭 통일안에 대한 모색은 자체 서체 서풍의 개념을 정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서체 명칭 통일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과 근거 제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윤필과 결구, 한글사의 특성에 의한 것, 현재 한국사단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위주로 공통점을 찾아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서체 분류 체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 저는 어떻게 이 그 서체 명칭을 명명하기로 했냐면요. 예를 들면 판본체류는 고체로 명명하며 이는 한문서의 전서와 예서의 형태를 본받은 방형의 형태로 가장 오래된 글씨 형태라는 개념으로 저는 고체라고 명명을 했고요. 정자체류는 정자로 명명하며 이는 한문서의 해서와 같이 마제장부가 나타나고 형태가 곧고 바르며 법도가 정확한 글씨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흘림체류는 흘림은 일명 서간체를 포함하며 소설을 서사한 글씨체를 모두 포함하고 피력과 피력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연결하여 자유롭게 서사하는 글씨를 흘림으로 명명했습니다. 민간 서풍류는 서체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물론 그 소설을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개개인의 관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참 많았는데 그런 그 글씨들은 서체로 하기에는 어떤 문법이라든가 개개인의 성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서체로 명명하기는 제 개인적인 그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거는 다음 숙제로 남겨두고 민간 서풍류로 그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그 고체 정자 흘림 기타로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분평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글서의 기법의 종류입니다. 종류가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죠. 4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 논문에는 아마 굉장히 몇 가지 한 20여 가지 정도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 별액 하나만 하겠습니다. 별액 같은 경우는 그 삐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왼쪽 저희 한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왼쪽으로 삐침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이 그 살펴본 것을 기법을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전서 예서의 필법을 본용으로 삼아서 가장 오래된 서체라는 뜻으로 고체라고 명명을 했고요. 월인 청강지곡 활자본이죠. 월인 청강지곡을 보고 3가지 정도만 시간이 없죠. 1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월인 청강지곡은 반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글씨인데 글씨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활자본인데 우리가 이 형태를 보고 글씨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작품으로 놓고 기법을 분석을 했습니다. 가로액은 거의 수평이고 팩의 두께가 거의 일정하다고 보겠고요. 수필이나 기필 정도가 거의 반필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고체 서사 기법의 특징은 가로액의 기필과 수필에서 대부분 원전으로 이루어진 반필이었고요. 전서와 같은 방향의 글씨로 피력의 굵기가 일정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형체가 바르고 법도가 정밀하고 피력은 굵고 간결했습니다. 이 작품은 오건동여원을 들어서 서사 기법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아래 지금 사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삐침액은 기필이 붓을 거슬러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서 필봉이 드러났고요. 그 피력의 3분의 2 정도까지가 사선으로 곱게 나가다가 잠시 머물러서 붓을 모아 다시 방향을 바꾸어 조금 가늘게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정자 서사 기법의 특징을 보면은 정자의 기필 부분은 노봉, 장봉이 함께하지만 대체적으로 노봉이 많았습니다. 한글의 그 특징이 오른쪽 잇몸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 쏠리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지만 그 기필 부분에서는 거의 다 노봉이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은 그 긴 왼쪽 삐침에서는 원을 그리듯이 전절법을 병용하여 회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흘림을 보겠습니다. 흘림은 피력의 연결과 자연스러운 연필이고요. 한문서의 행서와 초서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서기 이시 글씨의 서사 기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 밑에 그 만희 부자만 보겠습니다. 하려는 위에서 만자에서 아래 희로 내려오는 그 연결하는 형태로 이것은 글씨에서 피리와 형세를 이어받아 변사 피력으로 타피를 받았습니다. 이때 연결되는 피력은 공창으로 이어졌으며 피력은 아래획으로 타필하여 연결하였습니다. 흘림 서사 기법의 특징은 흘림의 기필 부분은 노봉, 장봉이 함께하지만 대체적으로 노봉이 많았습니다. 향필은 대체적으로 연면이며 이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탑봉으로 운용했습니다. 초성부터 종성까지 이어진 상련, 하련, 좌련, 우련이 나타나는 기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아까 민간서품 말씀 기타입니다. 그 금강산가라는 소설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강산하고 모양산을 가면서 기행 가사입니다. 이 기행 가사를 그 제가 채택한 이유는 글씨가 소설을 필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법도 뛰어난 것 같고요. 기법을 이걸 서체로 어떻게 제가 명명하지는 못했지만 기타로 놓고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금강산가를 선택해봤습니다. 서체의 범주보다는 서풍의 범주를 포함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합장만 볼까요? 합의 아는 노봉으로 힘있게 왼쪽에 비읍과 상면했고요. 방필로 피력을 이끌어서 비읍으로 향했습니다. 장의 아를 보면 같은 아를 견사로 이었으나 오히려 허액과 시력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서사 기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민간 서풍의 글씨는 특정한 기법을 거론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유스러움 속에서도 법도를 갖추고 있으며 필력의 굵기에 대비가 강조가 되고요. 기필에서는 비교적 장봉과 노봉이 동일하게 표현됐습니다. 필력과 필력이 이어지는 부분은 옆면이나 견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숨차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글사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명칭의 주체적 사용으로 인한 소통이 부재였고요. 한글사의 서사 기법에 관한 용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저께 저녁입니다. 한번 봤습니다. 박종숙 선생님이 추사와 석화의 논문을 쓰셨을 때 기법에 대해서 약간 거론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체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두담 선생님께서 서사 기법에 대해서 약간 거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두 분 같은 경우는 한문의 용어를 차용하지 않고 한글, 그야말로 우리 국어를 이용을 해서 기법을 분석을 해보셨어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아직 나름대로 설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한문의 서사 기법을 가지고 용어를 해봤습니다. 기법 개발과 용어의 수립이었고요. 서사 기법의 분석 방법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사에 나아갈 방향은 명칭 정의와 통일에 대한 명칭 사용, 한글사의 서사적 기법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나오는 말을 보면요. 선행 연구한 명칭을 토대로 정리하고 명칭을 정의하여 보았습니다. 서사 기법을 분석하기 위한 용어를 선택했고요. 작품을 선택해서 기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문서의 용어를 차용해서 기법을 분석을 했고요. 문자의 형태의 다름으로 인하여 용어가 부족해서 표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글서의 결자 장법 구성에 관한 연구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를 했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보면은 한글서예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참석을 오늘 안 하셨어요. 많이 참석은 안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궁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한글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서예를 쓰는 사람들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문서예와 한글서예가 병존을 하고 있지만 문자가 다르지만 한글은 우리의 문자고 한글서예는 우리의 서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서 궁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현재 한글서의 명칭을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같이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모색, 그래서 저희들은 돌파구를 하나 찾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문서에서도 사실 기초한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단에 지금 석박사 논문들이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연구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명칭 통일에 대한 제안이 우리 사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끊임없이 공청회를 비롯해서 있어 왔지만 아직도 규정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태까지 한글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한문에서 쓰이는 용필법에 관한 용어들 또 문필에 관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정자 선생님 논문에서는 그런 용어로서
전문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면모가 아주 두드러지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흘림에 관한 부분을 진울님과 같이 내함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논평하신 박정숙 선생님도 의견은 또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시는 박정숙 선생님 논평을 듣겠습니다. 10분입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입니다.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모색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정자 선생님께서 이런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모색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서에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한글서 쪽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대로 이정자 선생님의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모색이란 논문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PPT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글서의 발전에 대한 모색입니다. 그런데 잘 하셨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너무 제목이 크고 사실은 그 논문 전체가 조금 큰 것에 비해서 조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자 논문을 제가 간략하게 서술을 하면은 한글서가 발전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올바른 서체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서사 기법에 관한 정확한 용어 사용 등이 한글서의 발전의 모색으로 보았습니다. 하여 2장에서 명칭의 다양한 용어 소개와 통계를 보였고 3장이 아니고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서는 실제 여러 대표 서체를 고체, 흘림, 정자, 직수로 나누어 직접 그 용어에 대입하여 분석했습니다. 저는 본 논문의 전개 과정과 각 장에서 논의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재현함으로써 논지 전개의 선명성과 완성도를 제고시켜보자 이 논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체제면과 내용면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제면을 보면 제목과 내용 일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논문 제목이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모색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모색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체 명칭 통일, 용어 정립, 서예 교육 문제도 있고 실용성, 예술성, 일반인과의 소통 문제, 프로그램 개발, 한문서의 차별성 여러 방면으로 이런 모색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목만 보면 이걸 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꼭 그 논문 제목이 크다고 좋은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 논문 발표하신 한글서의 명칭과 기법에 관한 용어 통일을 고찰하든지 연구하든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제목을 부여하셨으면 훨씬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논문이 완성될 때는 표라든가 도 같은 것은 다시 정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제가 논평을 할 때도 표 몇 번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표의 번호라든가 표 제목, 물론 명칭이 제시되지 않아서 설명을 할 때 곤란을 겪습니다. 논문을 지금 두 번째 정리하셨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더 근거 자료가 제시를 해주시면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 저자의 정확한 논지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또 혼란을 줍니다. 또 근거 자료도 또 제시해줘야 되고요. 근데 예라고 좀 그렇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8쪽에 보시면 여기 그 서체 명칭
명칭과 작품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8쪽에